네, 먼저 경제 전망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또 외환시장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외환시장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시간이 갈수록 일본이 자국의 이익만을 좀 감안해서 이 아베식 엔저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답변을 내놓고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뭐라고 했더니 또 아니다라고 지금 외신에 또 뜨고 있는데, 먼저 대내외 이 외환시장 움직임부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환율 얘기에 앞서서 제가 한국 시장에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께서도 이 방송 중에 몇 차례 걸쳐서 뱅가드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다. 외국 자본 이탈과 그렇게 크게 한국 시장만 이탈되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누님 말씀하신 거로 기억나는데요. 네. 이 뱅가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벤치마크가 모건 스탠리에서 FTS 지수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비용을 싸기 위해서. 그러면 일부 이분의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이탈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벤치마크가 마크바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자금이 이탈돼야 되고 싱가포르도 이탈해야 되고 전부 이탈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보면 한국만 유독히 이렇게 외국 자본에 이게 자본이 증시에 유입이 주춤한 것은 결국 환율 문제가 더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감각이 없는 사람은 같은 경우에는 이 뱅가드 문제에서 한국에서만 외국 자본이 이탈한다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치게 사실상 인과관계를 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이렇게 차별화되는 데에는 환율 문제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엔달러 환율 문제에 의해서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봐서 그렇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환율 문제 많이 얘기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엔달러 환율은 환율의 수준뿐만 아니라 환율의 속도도 동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과 경합관계, 소위 ESI 지수상으로 가장 경합관계가 높은 한국이 많은 피해를 보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이탈하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원달러이 1050원 가니까 곧바로 1000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경제 여건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1050원대 가는 거는 1000원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예측자들이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렇게 1070원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역시 수출상의 불리한 점 때문에 외국 자본이 유입이 주춤하면서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의 이 환율이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역시 자국의 이익과도 첨예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엔화가 도드라지니까, 상대 통화들, 특히 주요 통화들인 미국과 독일에서, 독일은 유럽의 핵심국이니까요. 상당히 불편한 심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다가 글로벌 환율 전쟁이 다시 붙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예, 글로벌 환율 전쟁이 외환 역사상 2차 세계대전이 많은 쪽에서 얘기됐습니다는 이번에 글로벌 환율 전쟁이라는 용어는 금융위기 2010년서부터 얘기 나왔습니다. 간헐적으로. 이때는 우리가 보면 이번에 글로벌 환율 전쟁의 진행 정도로 보고 참가국의 이렇게 범위를 볼 때는 한 4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010년대에는 원인은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에서 브라질을 비롯한 브릭스가 반발하는 이렇게 1기라고 이렇게 친다면 2기 때부터는 아베식의 외환 정책 이 문제가 사실 작년에 9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다 정부가 아베 정부로 교체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이렇게 나왔던 것이 작년 8월 이후서부터인데요. 이때부터 외환시장은 아베의 극단적인 엔저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해를 많이 받는 중국과 한국이 이렇게 가세된 적이 글로벌 환율 전쟁의 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보면 독일과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이런 국가들이 무역 조치와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렇게 글로벌 환율 전쟁을 가속시킨 걸 3기라 본다면 일본의 엔저 정책에서 가장 미온적 입장을 보였던 것이 미국과 IMF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관계 때문에 그러나 너무 빨리 유도하다 보니까 미국도 반발하고 또 미국이 최대 의결권을 갖고 있는 IMF도 마침내 이게 반발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한 4기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갔습니다만, 4기 단계에서 미국과 이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선진국들의 너무 과도한 양적 완화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좀 미온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 아무리 좋은 정책도 목적이 달리 움직이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경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IMF의 설립 목적은 시청자 여러분도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과 세계 경제 안정을 기한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양적 정책을 추진한 게 벌써 횟수로 한 4년째 되는데요. 초기에는 양적 정책에 대해서 IMF가 전혀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사실상 두드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의 양적 정책은 주로 자국의 위기 극복 내지는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이 되면 세계 경제 안정이라든가 금융시장 안정을 기하는 목적과 이렇게 부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사실 IMF도 미온적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지지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양적 완화 정책은 어떤 미국도 그렇고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하는 쪽으로 이 양적 완화 정책의 목적이 변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자국도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쟁력을 뺏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표적인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MF의 설립 목적과 배치되는 쪽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 브레이크 제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 이 근린 공표화 정책, 글자 그대로 이게 옆에 붙어 있는 근접국에 대해서 이익을 빼앗아가는 이런 착취라는 그렇습니다. 표현도 이제 표현이 네네. 되는데 환율이 그래서 참 민감한 부분이죠. 자, 일본은행이 이번 주 초에 통화정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픈 텀이라고 개방형의 어떤 정책을 좀 취재한다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FRB의 그 정책 기조를 그대로 모방하는 그 양상을 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무기한을 추진한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용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진행자가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미국이 3차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기한을 두지 않는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바로 그와 답습했다. 근데 이번에 그 회의 결과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파장이 되는 것은 역시 인플레 타겟팅선을 전통적으로 1%에서 2%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치는 결국 지금의 일본 경제 여건을 볼 때는 발권력을 동원해서 추가적으로 엔저를 유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다 정부도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이 했죠. 작년 같은 경우는 31조 엔을 풀었으니까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노다 정부가 실패했냐면 시장에 이렇게 엔화를 이렇게 공급을 증대시켜서 공급을 중에 엔화가 약세되고 달러가 강세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에서 달러를 더 풀면 요 노다 정부의 엔고 저지책이 그냥 무력화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베의 정책을 왜 극단적인 정책이냐,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돈을 이제는 달러를 직접 매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실제로 지금 아베가 엔고 저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는 이 대책의 급진성 때문에 78에서 지금 90엔으로 단숨에 올라가는 배경이거든요. 이게 개입 방식이 상당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 다른 나라의 통화를 매입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도 결제 통화에 해당되는 중심 통화를 매입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외환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환율이 빨리 올라가는 게 되고 그리고 IMF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동안 미온적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부각되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원래 다른 문제를 이렇게 토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는 환율 전쟁 문제, 특히 아베의 엔고 저지체에 대해서 급격하게 그것을 이렇게 의제로 해서 다루는 것도 바로 이런 급진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것이 자국 통화의 절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대 통화를 막 매입해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전쟁으로 갈 수 그렇으면 있는. 전쟁이죠. 그게.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IMF가 이제 중재에 나서서 좀 경고를 좀 하고 있는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키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일본도 1%의 기존에서 2%로 올리고 주변국들, 큰 선진국들도 많이 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변화들이 생길까요? 아무래도 이 중앙은행의 변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천사와의 키스, 악마의 키스 얘기를 했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몰코 모멘텀, 반볼코 모멘텀이라는 용어를 나오고 있거든요. 몰코 모멘텀은 물가 안정을 치중하는 중심을 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얘기하는 반볼코 모멘텀은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과 그 다음에 위기 극복 그리고 중앙은행 독립성보다는 정부와 협조하는 다소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더라도 정부와 협조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영상이 바로 반볼코 모멘텀 악마의 키스에 해당된다고 보시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전부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이 되다 보니까 결국 발권이든 통화 공급에 굉장히 제약 요구를 했던 인플레 타겟팅선을 상한 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향 조정하는 국가들은 많습니다. 미국도 심지어는 작년 12월 말에 우리가 실업률이 6.5%까지 떨어져가지고 현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소비자 물가 상승 2.5%까지 이렇게 범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플레 타겟팅선을 올렸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는 이전까지 인플레 타겟팅선이 2%였거든요. 그러면 2.5% 이내에서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인플레 타겟팅선을 올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금리 체계 조정을 위한 인플레 타겟팅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양적완화 정책은 다른 국가의 통화를 직접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소위 발권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플레 타겟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베의 정책이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인플레 타겟팅선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목표가 다르다. 다른 국가들은 금리 체계, 인트레스트 시스템을 이렇게 조정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렇게 양적완화 정책이 목적이었는데 이 아베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의 통화를 직접적으로 매입해서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IMF라든가 이런 게 변질되다 보니까 여기에 브레이크가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자칫해서 일본은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런 그 양적 완화, 이번에 추구하는 공격적인 정책이 실패할 경우에는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부 사람들이 원달러들이 1,050원 가니까 1,000원으로 떨어진다. 떨어지니까 더 떨어진다. 그리고 환율이 90엔 가니까 100엔으로 또 이상 올라간다. 올라갈 땐 올라가고 내려갈 땐 내려간다. 자,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일본이 78엔에서 90엔까지 단숨에 가는 데에는 정책 요인이 가장 큰 펀더멘탈, 지금 아직까지 펀더멘탈에서 그렇게 변한 건 아니거든요. 정책 요인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책은 정책 수용층들이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글로벌 사회에서 다른 국가를 지금 다 반대하죠. 그리고 일본의 내부에서는 수입업체라든가 일본 국민은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엔화가 되면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서 내수 업종들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에 따라서 더더구나 일본 국민들은 에너지 비용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아주 경제 고통으로 자리형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수출이다. 수출업자다. 수출업자 반길까? 이미 일본 경제가 어려운 상태 엔화가 강세가 됐으니까 사실 일본의 수출업체들이 전부 밖으로 진출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경제가 안 좋은 가운데 엔고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제 통화를 달러 비중을 상당히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엔화 약세 달러 강세가 된다 하더라도 강세 통화엔 달러 결제 비중이 많아야 채선성이 계산되는데 이미 많이 떨어뜨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채선성이 생각만큼 개선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냐? 자, 해외에서도 반발해. 일본의 수출업체도 반발해. 내수업체도 반발해. 국민들도 반발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책적으로는 지지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내수가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처럼 수출만 생각하는 소위 자민당 패러다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엔저 수출을 한다면 일본의 내수시장이 침체된다. 그러면 만약에 엔저 정책이 수출에 의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면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지금 아킬레스건을 해소해야 되는 게 내수 살리는 건데요. 내수가 더 침체된다면
일본 경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도박을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달러지 달러당 90엔 가면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네. 바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율은 주춤한다 이렇게 보일 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전망대, 환율 위주로 해서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